그리고 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개인,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 교수 대학 교수님이 하신 말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인만 인정하지 않는 세 가지라는 글이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대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볼 땐 매우 불안한데 한국인은 담담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을 정말 가장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유를 그 나라 사람들 뒤에다가 놈자를 붙인다라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재밌죠? 세 번째는 한국인만 모두가 해외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인만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을 들으면 원고를 읽으면서 왜 그럴까? 이제 대한민국은 명백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쪽 전문가님을 모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자님 어서 오세요. 황인선 저자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일기획, 삼성그룹의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에서 사회생활 시작을 해서 12년 했고요. 그 다음에 KTNG가 민영화될 때 마케팅 기획부장과 미래팀장, 그 다음에 브랜드 부장으로 12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홍대 앞에 상상마당이라든지 뭐 서태지 상상체험단 이런 건 제가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충실하고 싶어서 24년 정도 생활 마치고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춘천 마임축제 총감독 제안을 받아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을 할 무렵에 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혁신파크에서 제안이 와서 제가 대표 역할을 한 2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만두고 아주 운이 좋게도 제 나이가 좀 있는데 젊은이들이 하는 그 IT 기업에서 또 연구소장 제의가 와서 지금 이제 화상 솔루션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구름이라는 화상 그 회사에서 제가 지금 화상사회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아마도 짧게. 대한민국 마케팅을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을 읽어주신 구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서문에서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제가 서문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글 쓸 무렵이 2016년, 2017년인데 그때 상황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정말 한국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네, 쓰게 된 거고 그 내용이 좀 핵심적으로 압축된 게 그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회학적 관점의 제언들도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 마케터로서는 네. 이 책을 쓴다라는 게 네. 살짝 주춤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을 수 있는데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뭐 저희 세대가 어차피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20여 년 한 저에게 그 책을 써보자고 제안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너무 무리였고 지금같이 이제 복잡한 세상에서 과연 어떤 교수라도 또 어떤 석학이라도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 사실 겁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뭘 믿으시고 저보고 이걸 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2달을 못 쓰겠다고 버텼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께서 한국이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어쨌든 핵심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학자적 시각에 말고 늘 의기를 달고 사는 그 마케트 시각으로 써보는 것도 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 말에 제가 솔깃해가지고 참 겁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 거네요. 네,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진지하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피를 갈아 넣어서 열심히 쓰신 이 원고에 대해서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제 책에 대해서 좀 키워드 3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재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이 책의 이제 주제를 제가 3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를 브랜드로 만드는 깊은 공부력이에요. 참 제목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린이가 호기심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뭐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이런 거. 아빠 새는 죽으면 하늘에 묻는 거야? 이런 뭐 너무나 멋진 질문까지 늘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인들도 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한 500년 전에 장영실 같은 분은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까? 또 그 2016년, 17년 무렵에 어떤 헤어 디자이너의 기사를 보니까 그분은 헤어를 어떻게 하면 탄력 있게 잘라야 될까? 그걸 갖고 고민을 10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이제 인기를 얻게 됐죠. 이런 이제 공부인데 우리 참 공부하려면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공이라는 것이 사실 희한한 한자예요. 저는 우리 처음에 한글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라는 말이. 근데 이제 공부라는 말은 한자를 찾으면 저 장인 공자인데요. 저거는 사실은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왼쪽에 이제 여화가 자를 들고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 동양 사례는 아니지만 그리스에서도 저런 그 자나 뭐 이런 걸 들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의 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를 재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우는 걸로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브랜드는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AI 시대는 사실 뭐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넘어가려면 자기를 위해서도 좀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깊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그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저 도표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쓰는데요. 자, 한국의 70년 여정을 본 겁니다. 보면은 산이 있어요. 예,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갔는데 잘 보시면 녹색선이 있죠. 녹색선의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친 것은 우리에게 올 기회 같은 거예요. 근데 위에 하얀색으로 친 거는 위기입니다. 위기부터 볼까요? 지금 사실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몇 개 유니콘 기업들만 이제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전체 지수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2018년 그때부터 이제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위기가 되고 지금 가계 빚이 엄청나게 늘었죠. 네,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게 제가 책을 나고 난 후에 2019년부터 2020년이죠.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든 넘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2028년 무렵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시작이 돼요.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국가적 과제면서 지구적 과제인 이제 넷제로 사회로 가야 됩니다. 205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28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잘 넘어와서 저 녹색선이 보면은 거의 한 7분 능선까지 오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다음에 좀 아래쪽으로는 이제 좀 우리가 기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혼족 사회인데 혼족 사회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고
또 하위 문화라는 건 이제 서브컬처에서 한국이 굉장히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바이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가 오고 1인 경제가 오고 그다음에 플랫폼 경제가 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오히려 능력 있는 개인, 깨어 있는 개인, 깡을 가진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MZ세대가 이제 주역이 되는, 벌써 일부는 주역이 됐지만 주역이 되는 세대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SNS 보시면 부쩍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메타버스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가상현실하고 이제 화상사회 이 문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것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한번 가열차게 넘어가면 2025년은 드디어 인구 절벽이 끝나고 명실공히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로 가면 AI 사회가 곧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존에 독종으로 살아온, 제가 이 도표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라고, 저 도표, 녹색 도표 한번 봐주세요. 경기 침체라고 처음에 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저희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독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독종으로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꿈을 꾸는 이제 독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려면 자기만의 공부를 해라. 예, 셀카 열심히 찍는다고 공부가 많이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되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네, 저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뽑은 것은 공부력으로 했으니까 조금 재미나게 피자와 제페토인데요. 융합 얘기하려는 거예요.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컨버전스란 말로도 쓰고, 그래서 컨버전스는 A와 B가 합쳐서 AB가 되는 게 아니고 제3의 것, 즉 C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커오면서 합치는 것만 배웠지 녹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별로 배우질 못했어요. 앞으로 이제 꿈꾸는 독종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나 이런 호모데우스 같은 데 보면 전 생명의 종 중에서 사피엔스만이 유연한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다고. 그래서 인류가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규모 협력이 가능하려면 또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죠. 스마트폰, 뭐 자율주행차, 플랫폼 이런 것들은 다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술적 성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에서도 보면은 문화와 마케팅의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과 마을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리버와 마켓, 저 양평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리버 마켓이 있죠. 그 다음에 젠틀과 몬스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는 이걸 통해서 선글라스 업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융합의 힘인데요. 조금 제가 이 독종이란 말이 센 것 같아서 좀 시적인 표현을 쓰려고 시를 좀 따왔습니다. 저기 이제 새벽밥이라고 김승희 시인데요. 예, 저기 칼라 표기가 빠져 있지만 세 번째 줄에 보면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과 밥이 서로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이 익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도 말하는 어떤 서로 너무나 다른 이 요소들이 결합을 하면서 사랑이란 제 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융합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너무나 많이 인용되긴 하지만 그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결국 사물들을 연결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저도 현장에서 많이 뛰어보지만 융합을 하는 데서 사실 굉장한 힘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피자가 뭐예요? 사실 밀가루 도우 위에다가 사실 이제 다양한 토핑을 하는 거죠. 한국은
빈대떡으로다가 토핑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름을 쳐서 그렇지 이렇게 구우면 저희 또 굉장히 다양한 세상의 모든 소재들을 다 토핑으로 올릴 수 있어요. 저기에 제가 그 음식에서 보는 어떤 융합의 힘. 그 피자는 어린애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술 마실 때도 안주로 먹고 식사로도 먹고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그 제페토하고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게 되게 유명한 이제 가상현실인데 이거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사례예요. 예.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거기다 우리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요즘 MZ세들이 좋아하는 본캐와 부캐가 저기서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50대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저런 새로운 융합의 세계가 오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어떤 융합과 증강의 방법밖에 없다. AI를 배척하지 말고 AI와 인간이 같이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좀 뜻밖이죠? 마더십 소사이어티. 저 같으면, 저를 딱 보면 아마 여러분은 제가 데디십을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워낙 제가 좀 그런 세대에서 크긴 했지만, 살아오면서 한국은 좀 마더십, 어머니 같은 사회 리더나 사회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독종의 사회는 사실 이제 남성 중심이고 좀 권위적이고 좀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떨어지면 배척해버리고 조금 다르면 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사실 따져보면 한국은 제가 이 TV를 보시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옛날 소선어부터 한국은 여성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예? 근데 그 여성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와야 될지 몰랐는데 저는 제 책에서 여성의 힘을 다시 보고 저는 우먼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더십. 엄마와 여성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좀 마더십으로 그동안이 좀 아버지십이었다면 좀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 마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책의 말미에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더십이 뭘까요? 제가 허난설원이라는 시인을 읽다 보니까 저렇게 불쌍한 경우가 있나. 어떻게 보면 한류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본하고 중국의 그 시명을 정말 떨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세계의 한을 안고. 그 한이 저게 이제 시인데요. 그 세계의 한이 뭐냐면 나는 왜 하필 조선에 태어났나. 예? 아까 한국인만 인정하지 않는 세 가지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조선에 태어났냐. 그리고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났냐. 그리고 왜 하필 나는 북인 가족에 태어났냐. 그 당시 같은 저거라도 북인 남인은 여성에 대해서 해주는 게 달랐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시집을 북인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허난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렵게 둘 낳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천재가 빛을 못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한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에서 그 한을 좀 풀어줘야죠. 마더십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두 개의 행동을 마더들은 보일 텐데요. 애착 행동과 이제 탐구 행동입니다. 애착은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는 야 하지 마 이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어쨌든 예, 아버지는 하지 마. 네가 뭐 한다고 뭐 이런 거지만 엄마는 열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받고 가슴에 안아 키웠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나눔의 이 어떤 정서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자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미나리 탔던 윤여정 씨가 야,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은 야, 해봐. 그래서 자식이 둘 있다. 근데 얘는 피자가 먹고 싶어. 얘는 치킨이 먹고 싶어. 그럼 엄마, 아빠는 하나만 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는 그래, 그럼 둘 다 사서 먹자. 먹다 남으면 남겨놓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그 미나리 윤여정 씨가 한 것처럼 꿈을 꾸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가다 보면 길이 생길 거야. 그리고 힘들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마더십이고요. 이 마더십이 꼭 한국에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이제 잭 웰치나 하워드 슐츠가 엄마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 그걸 많이 눌러오거나 드러내주질 않았는데 이제 마더십 사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게 이제 그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그림 책의 맨 아래 왼쪽에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이제 도시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이제 창조 도시에 필요한 게 세 가지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3T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톨레랑스입니다. 톨레랑스가 뭐예요? 안아주는 거잖아요. 관용. 그래서 예술가와 엔지니어가 한 도시에서 서로 안아주면서 가는. 그래서 저게 이 마더십 사회 마더십 그 소사이어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울 혁신파크 센터장 할 때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노르베리 호지 여사를 봤는데 저분이 쓴 책은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겁니다. 그분 만나자마자 바로 마더십이 이런 거구나가 얼굴에서 느껴질 정도로 인자하면서도 날카롭게 보고 있고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이분이 이제 새로운 그 생태형 미래의 어떤 지금 새로운 선구자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서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례에도 보면은 홍성군의 그 홍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귀촌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하고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사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협동조합과 그 공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이제 마더십 소사이어티의 도래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마더십 소사이어티란 말을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앞으로 저 마더십 소사이어티를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또 약간 올드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게 잘 되면 제가 꿈꾸는 독종, 그 저에게 글을 쓰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면서 저를 몰아붙였던 그분한테 책임을 다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거의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 기적을 이룬 나라 한국이라는 이야기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결국은 독종 정신이었다. 라는 것이고 그 독종 정신의 그 끈기와 근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꿈을 꿔야 된다. 네. 그리고 따뜻한 마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원고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을 보면 조금 더 있는데요. 네. 짧게. 네네. 이 책을 출간하신 게 2017년인데 제가 다시 초대한 거는 주로 신간 중심으로 여러분들 모시다가 제가 4년 전 책을 다시 초대한 거는 그 당시에도 선진국이라고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K 컨텐츠에 주목하고 뉴욕에서는 K 스트릿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네. 우리를 바라보고 선망하는 그런 후발 주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는 틀렸고 그때 이야기가 지금은 맞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야기가 된. 네. 예,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를 수 있겠다. 우리가 한 번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예. 그때와 어깨가 또 지금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틀린가요?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정신들이 없지만 2016년 상황이 사실 일부 유니콘 기업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네네. 경제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취업이 잘 안 돼서 뭐 M4 세대니 뭐 88만 원 세대니 이런 얘기들이 사회에 담론을 주로 이뤘었고. 그렇죠. 막 이민 가겠다고 네, 하고. 그렇죠. 뭐 엑소더스 코리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도 있었고, 근데 경기 침체를 넘어서 이제 구매 침체. 예를 들면 사회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우리 주변에서 50대 되면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이제 50대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데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꿈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도 상황은 조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분께서도 대한민국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써보라고 한 거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골든타임을 놓칠 것만 같은 한국인들이 너무 주저하고 있고 한국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그 문제의식 때문에 그분은 네. 예, 선생님한테 그러셨죠.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네요. 네. 네. 책에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금년 7월 2일이죠. 7월 2일 웅크타드인가요? 네. 그래서 한국을 이제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이다라고 다시 변경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한국이 살만하냐 못 살만하냐 이것에 대한 도대체 기준은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진국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선진국의 정의를 많이 찾아봤는데 선진국에 대한 정의가 네네.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 세계에 한 260개국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 정도에 들어가는 네, 네. 주로 이제 경제 규모죠. 경제 규모나 이걸로 10% 정도 들어가면 그냥 선진국 대우해준다. 네, 네. 이 정도 외에는 별로 정의가 없어요. 강대국의 네.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강대국의 정의가 없는 거와 똑같고 우리끼리 만든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네. 우리는 개도국이야. 지원받으니까, 원조받으니까. 그런데 뭐 사실은 여러 학자들 중에 뭐 개별적으로 정의한 건 있습니다. 뭐 정직이 시스템으로만 정착된 나라가 선진국이다. 멋진 얘기지만.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그런가요? 미국은 정직이 시스템이 됐나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아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상위 10% 국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문맹 정도나 경제 규모 또는 그 어떤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한국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왜냐하면 너무 급작스럽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웅크타드 그 유엔 네. 무역개발 회의에서 뒤늦게 이제 인정해 버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한국은 누가 뭐래도 선진국입니다. 한국을 쳐다보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할도 달라져야 되고 네네.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도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이룬 나라, 뭐 꿈을 이룬 나라 네네.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쓴 거 보면은 왜 한국은 선진국임에도 본인들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건 왜냐하면 늘 전 분야에서 네. 세계 1등만 쳐다보기 때문에. 아, 예를 들면 교통 시스템이 어디가 제일 잘 돼 있냐? 그러면 세계 1등만 봐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화가 어디가 제일 잘 돼 있냐? 1등만 봐요. 복지 어디가 제일 잘 돼 있냐? 그러니까 맨날 못난 거예요. 걔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불행하고. 근데 자기가 사는 영국만 해도 벌써 100년 동안 선진국이었지만 한국보다 못하는 거 엄청 많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적은 이뤘는데 꿈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좀 한국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해라. 뭐 다 잘할 수는 없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경쟁하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많이 찾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는 갑자기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면이 있네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리고 인구 5천만 정도의 조건을 구비하면은 3050라는 클럽에 가입이 되게 되는데 3050 클럽은 전 세계적인 건데요. 7개국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G7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 뒤에 랭킹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 7개 국 중에 6개 나라는 모두가 다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제국주의화 됐었고 어느 시점엔 강탈을 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고 우리같이 뺏기고 힘들었던 식민지까지 겪었던 나라가 G7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매우 다른 걸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그 비결이 뭐였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전부 잊으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고 마케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마케터의 시각으로 보면 네네. 한국은 일단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어요. 네네. 그렇죠. 지정학. 그것만 해도 힘든데 전 세계 4대 강국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라도 우리가 제일 작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속국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후로 보면 또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5,000년 정도 살다 보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유전자는 뭐예요? 봄이 되면 여름을 준비해야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에 수확할 꿈을 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서 한바탕 놀고 나면 추운 다시.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또 긴장하면서 살다가 다시 봄에 대한 꿈을 꾸고 네. 그래서 1년 내내 늘 뭔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이 나와요. 한국만 사계절이 있냐? 아니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그 중에서도 4대 강국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네. 등살에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한국인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고구려 신라시대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했을까? 꼭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만 열심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유리없이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 조건과 지정학적 조건, 그 다음에 기후, 거기에 어떤 그 공부를 해왔던 어떤 공부력? 그 습관, 습관?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종교 논쟁은 없지만, 어떤 정권에 의해서 서로를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는 이런 당쟁이라든지,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뭐 경쟁이라는 거나 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이 그 70년 동안 있었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응축이 돼서 세계가 또 우리 주변에 4대 강국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우리가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그런 긴장감을 못 누렸을 테고 주변에서 오는 에너지도 못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대륙의 문명도 받아들이고 해양 것도 받아들이고 덕분에 힘들었지만 그래서 늘 경쟁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거짓 말씀드리면 전 마케터라서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당쟁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저는 뭔가 반도 국가에서 열린 국토형을 갖고 네. 있고 그렇게 투쟁할 수 있고 정쟁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열린 사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역으로는 그게 성장의 비결이 토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편이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인가요,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 점도 한 뭔가 그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회복 탄력성에 가장 좋은. 예. 예. 멋진 말씀 하셨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라면 이제 종교 인류학에서는 이제 탄생과 죽음이라는 네네. 걸 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숱한 세월을 계기적으로 죽었어요. 사실 나라가 뺏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역사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계절. 가을까지 가고, 살다가 오고. 겨울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봄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괜찮아질 거야. 네. 이런 기대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덤벼드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사시사철 영하 25도만 있는 극동이라면 제가 볼 때 별로 포기하죠. 기대하지 않고 적응하고 살 건데 한국인은 잘 까먹어요. 네. 봄이었나? 네네. 예. 이래서 망각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학 코드는 죽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그래서 한국인이 참 회복 탄력성이 좋다. 지배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는 게 네네. 지배 당했는 줄 알았는데 지배가 안 당하는 거예요. 위기가 전공이다라는 말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대인 얘기도 한국인 못지않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후츠파 네. 정신에 대한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는 우리는 독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도 뭔가 어디 가갖고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어? 라고 얘기할 때 독종을 만약에 얘기하려면 영어로는 뭔가요? 전 독종이 도대체가 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국문과 나왔습니다. 네. 저한테 영어를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영문학을 전공한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 저도. 네. 독종이란 말은 영어로는 없고 뭐 그렇다고 포이즌맨이라고 국문과스럽게 말할 수도 없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몇 분께서 터프 쿠키, 터프 쿠키. 이 터프라는 게 이제 딱딱한 그다음에 쿠키 과자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 와신 상담이나 네. 이런 것처럼 그 딱딱한 쿠키를 막 먹는 그게 이제 독종에 가까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터프 쿠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그나마 통용되는 우리 독종과 비슷한 게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후추파 정신. 네네. 그럼 뻔뻔함? 그게 이제 뻔뻔함, 담대함, 뭐 저돌적인 뭐 이런 다시 회복하는 뭐 이런 뜻을 네네.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서 뭐 제가 국문까지만 외국인이 물을 때 like 후추파, 독종 뭐 이러면은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밌네요. 어떻게 독종을 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우리나라에는 해외사에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눈치라는 단어도 그렇고 정성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리고 보람 있다라는 말이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람이. 기브 앤 테이크는 있어도 일방적으로 개런티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 기쁨 이런 단어는 그러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독특한 정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뭐 이거는 책과 상관없는 거지만 네. 옥스퍼드 사전에 꼰대도 올라가 있다고. 오, 네, 전 세계에 없는 꼰대라는 것도 있고. 네, 재밌습니다. 진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 출연을 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네. 경영의 신 제გვ엘치는 평생 살면서 한국인 같은 독종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끝까지 성공을 이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둘렀다는 얘기인데요. 40대 은퇴, 100세 수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인생 독종 같은 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인이라는 우리에게는 독종 DNA를 갖고 있고 이것을 부드럽게 마더십으로 잘 나눌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